없고 상처만 주는 훈육, 기질을 알면 바꿀 수 있다. 오늘 훈육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그로잉맘의 이다랑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아이들을 놀이치료하고 상담사로 오랫동안 일해왔던 전문가이면서 현재는 육아 상담을 하는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 상담을 하다 보면 빠지지 않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훈육입니다. 훈육을 아마 쉽다고 느끼시는 부모님은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굉장히 노력하고 공부를 해서 아이한테 훈육을 하지만 매번 사실 소용이 없고 아이가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또 훈육을 하고 나면 나는 또 아이에게 상처만 준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시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런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내가 하는 훈육은 도대체 왜 소용이 없을까? 효과가 없을까? 사실 이 훈육은요, 내가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훈육에도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전략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우리가 훈육을 하려고 했을 때 아이는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일까? 라는 원인을 잘 파악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걸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야지만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훈육이 자꾸 실패하게 되는, 실패로 만드는 장애물이 뭘까? 이 세 가지를 잘 파악해야지만 훈육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세 가지를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10살짜리 아들을 한 명 키우고 있는데요. 10년 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훈육을 했었겠어요. 그런데 매 순간마다 아이가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건지, 또 내가 어떻게 해야지 아이가 이걸 알아들을지, 또 내가 훈육할 때에 이것을 방해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려면요. 가장 중요하게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내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훈육을 하는 대상은 아이의 행동인 것 같지만 잘 생각해보면 아이가 하고 있는 행동을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이를 직접적으로 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판단이 우리가 이해가 없이는 정확한 훈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아이를 파악할 수 있을까? 아이를 파악하는 방법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질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육아에서 이 기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모님들이 많이 알고 있는 키워드인데요. 이 기질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진짜 기질이 무엇이고 이 기질이 우리가 하고 있는 훈육이라든가 육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 기질을요, 심리학에서 찾아보면 그 정의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타고난 성격적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타고난이라는 건 뭔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약간 유전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격적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격적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격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나요? 네, 맞아. 이 기질은요, 사실 타고난 성격적 특성이라는 굉장히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의 기질을 알기 전에 이 기질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잘 배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흔히 육아서나 인터넷에서 기질 혹은 기지 육아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시면 까다로운 아이, 느린 아이, 쉬운 아이라는 그런 키워드들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이 내용은 토마스와 체스의 기질 모형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사실 이게 기질에 대해서 이해하기는 굉장히 쉽지만 내 아이를 파악하는 데는 약간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 아이는 까다로운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좀 느린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아이는 되게 쉬운 아이 같지만 또 어떨 때는 까다로운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헷갈리시지요. 그러니까 이 유형 안에다가 아이를 넣어서 기질을 파악하면 내 아이에 대해서 정확히 내가 해석을 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기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개념을 여러분과 오늘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기질은 유형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재료, 요인으로서 보는 것이 더욱더 정확합니다. 지금 아이가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재료를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레고 블럭으로 한번 비유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이는 태어날 때 자기만의 보따리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담아가지고 태어납니다. 아이들마다 저마다 자기의 보따리 안에는 다양한 레고들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얼핏 봤을 때는 아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재료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이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굉장히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림에서도요,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따리 안의 재료는 되게 비슷해 보이네 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쪽에는 파란색 재료가 많고 한쪽에는 빨간색 재료가 많습니다. 이것은요, 아이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는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기질이라는 것이 타고나는 거고 아이마다 다 다른 재료를 가지고 태어나는 건데 그러면 기질과 성격은 어떻게 다를까? 이런 것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기질이라는 건요, 아이 안에 있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이 재료에 따라서 같은 자극이나 환경에 있어도 저마다 다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아이들을요, 새로운 것이 굉장히 많은 키즈 카페 같은 곳에 데려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새로운 장소에 데려가면 모든 아이들이 우와 하면서 좋아할 것 같지만 어떤 아이들은 진짜 너무 좋아서 달려가서 이것저것 만지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엄마 나는 무서워, 엄마가 같이 해주면 안 돼? 이러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붙어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같은 자극이나 환경을 아이한테 주어도 아이 안에 있는 재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즉 이 재료가 다 다르고 이 재료에 따라서 내가 환경에게 보여주는 반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환경 안에서 아이들은 자기의 재료를 가지고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레고 블럭을 선물로 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가지고 노나요? 처음에는 와 재밌다 하고 가지고 놀다가 결국에는 아이들이 그 재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요. 엄마 이거 집이다? 엄마 이거 내가 만든 강아지다? 이러면서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지요. 자, 기질과 성격도 같은 개념이에요. 기질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레고 블럭 하나의 재료이고요. 성격은 이 기질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최종적인 작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작품을 아이들은 언제 가장 많이 만들까요? 즉, 성격 발달은 언제 가장 많이 이루어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성격 발달은 사는 동안 내내 모든 생애 주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단, 아이가 세 돌이 지난 직후부터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청소년기를 보내는 동안 가장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36개월 이후부터 자라나는 청소년 기간까지가 아이가 자신의 성격에 가장 큰 골자를 이루는 뼈대를 만드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기질이라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기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어떤 환경들을 만나서 최종적으로 어떤 작품을 만들어가는가 하는 이 양육 과정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이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고 이 재료를 통해서 환경 안에서 어떻게 성격을 만들어가는지를 이해하면 아이를 훈육할 때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나 내가 어떤 방법으로 아이와 대화를 나눠야지 아이가 더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훈육의 방법을 배우기 이전에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과연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나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5가지 기질 재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소개를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좀 안내를 드리면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기질은 하나하나의 유형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은 모든 색깔의 기질 재료를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단 여러 가지 기질 재료 중에서 어떤 것들을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것을 조금 가지고 있는지라는 그 특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 자료를 보시면 아이가 굉장히 여러 색깔의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초록색과 빨간색 재료이지요. 반면에 조금 적게 가지고 있는 건 노란색 재료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아이 안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은 빨간색과 초록색의 특성이고 가장 적은 특성은 노란색의 특성이다 라고 색깔을 비유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 5가지 재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의 아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아이는 저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까? 적게 가지고 있는 걸까? 그리고 혹시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나는 어떤 색깔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색깔을 적게 가지고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훨씬 더 의미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5가지 재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재료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은 자극추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극추구는요, 쉽게 풀이하면 새로운 자극을 보면 달려드는 재료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강의 시작할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놀잇감이 있는 키즈 카페를 가면 와, 너무 신나! 이러면서 막 뛰어가는 친구들이 있다고 했죠. 자, 이 친구들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만난 적 없었던 자극이나 환경을 보면요.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빨리 가서 만지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고 알고 싶은 에너지가 솟구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극 추구 안에는요. 탐색적 흥분, 충동성, 무절제, 자유분방함이라는 특성들이 있어요. 자, 하나씩 살펴보면요. 우선 탐색적 흥분, 뭐예요? 새로운 걸 보면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장소에 가면 아이의 행동이 부모가 봤을 때는 상당히 약간 부산스러운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또 두 번째, 충동성은 뭐냐면요. 우리가 충동성이라고 하면 흔히 뭐 ADHD인가? 이렇게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충동성은 아이가 느끼는 욕구를 행동으로 금방 옮기는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나 저거 하고 싶어. 그러면 생각을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몸이 움직여서 저기로 가 있는 거죠. 이런 적극적인 어떤 행동 에너지를 우리가 충동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절제인데요. 무절제는요, 한번 시작하면 너무 신이 나면 쉽게 멈추기가 어려운 특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충동성이나 무절제 같은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땀 냄새가 엄청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요. 아이들이 항상 열심히 움직이고 탐색하고 활동하다 보니까 항상 얼굴이 빨개져 있고 막 땀 냄새가 나고 이런 친구들이 이런 자극추구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볼 수 있죠. 또 마지막으로는요, 자유분방함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이 자유분방함은 어떤 것들을 정해진 방법대로 계속 반복하면 너무 지루해요. 너무 지루해서 가능한 한 새로운 방식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자꾸만 바꿔보고 싶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놀이터 같은 거 가면 미끄럼틀을 이렇게 정방향으로 타는 게 아니라 막 거꾸로 올라가기도 하고, 보드게임 할 때 게임의 법칙을 막 바꿔보기도 하고, 어떤 틀을 자꾸만 벗어나려는 행동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유분방함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극추구의 4가지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4가지 특성을 전반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이 중에서 일부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자극 추구가 높은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겠어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활발한 모습들을 보일 거예요. 반면에 이런 자극 추구가 많은 아이들을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떤 단점이 느껴질까요? 너무 부산스럽다. 야, 그거 너무 산만한 거 아니야? 저래가지고 학교 가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을까? 이제 약간 이런 고민을 안겨줄 수 있는 특성이기도 하지요. 자, 여러분, 이 특성 우리 아이는 많이 가지고 있을까? 적게 가지고 있을까? 지금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 보시길 권합니다. 자, 두 번째 특성은요, 위험하다고 느끼면 피하는 특성인 위험회피, 파란색 재료입니다. 뭔가 이름만 들어도요, 뭔가 두려움, 불안, 막 이런 것들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 위험회피는요, 새로운 자극이나 환경을 마주하면 막 너무 신나고 알고 싶어, 이런 욕구가 드는 게 아니라 뭐지?
무서운데?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라는 철회하는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4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예기불안입니다. 자, 예기불안은요, 이건 갑자기 뜬금없이 찾아오는 걱정이나 불안이 굉장히 많은 특성이에요. 그래서 예기불안이 많은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예요. 엄마, 만약에 엄마가 안 오면 어떡해? 엄마, 만약에 아빠가 사고가 나면 어떡해? 아무 증거도 없고 아무런 지금 맥락이 없는데 그냥 갑자기 문득 걱정과 불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되게 공감을 해주고 그러니 이러지만 나중에는 그만 좀 해라 이제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 이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은 예기불안과는 조금 달라요. 아까 예기불안은 그냥 뜬금없이 걱정이 막 밀려오는 거라면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은요, 내가 처음 해본 거, 안 해본 거, 새로운 환경 이런 것들을 마주할 때 적응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냐? 마음에 두려움이 들기 때문에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이런 것들을 적응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처음 가는 장소를 데려가면 처음엔 잘 놀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적응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자기가 언제 무서워했냐는 듯이 엄청 적응을 잘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낯선 사람에 대한 수줍음이에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수줍음은 나 부끄러워 이런 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사람한테 주로 수렴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요,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해야지 이러면 아이들이요, 인사를 잘 못해요. 그게 단순히 우리가 아는 부끄러워 이런 감정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경직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인사를 한다든가 말을 한다든가 이런 행동이 잘 되지가 않는 거지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쉽게 지침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쉽게 지침은요, 에너지의 효율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쉽게 지침이 높은 아이들은요, 또래 아이들과 똑같은 활동을 해도요, 더 빨리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또래 아이들 다 하는 대로 학교 끝나고 태권도 갔다가 미술학원 갔다가 집에 왔는데 다른 아이들은 에너지가 아직 남아있는데 우리 친구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하면서 폭 지쳐버리고 이게 조금 더 지나치면 이제 짜증을 내고 떼를 쓰고 울고 이런 행동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위험의 피의 특성 4가지 살펴보셨는데요. 어떠실까요? 이 위험의 피가 많은 아이들, 부모가 생각했을 땐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야? 저래가지고 애가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드실 수가 있지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 위험의 피가 많은 친구들은요, 뭐든지 이제 신중하게 생각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러한 강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요, 항상 새로운 자극을 만나야 되니까 조금 아이가 느리고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성인으로 자랄수록 굉장히 신중하고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성장한다는 점, 그런 강점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회적 민감성이라는 노란색 재료예요. 이 특성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하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자, 2가지 측면의 민감함이 있는데요. 하나는 감정에 대한 민감함이고 또 한 가지는 관계에 대한 민감함이에요. 그래서 먼저 감정에 대한 민감함은 어떠냐? 감수성이 높아요. 감수성이 높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똑같은 자극과 환경에 있어도 느끼는 감정이 훨씬 더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고도 감수성이 없는 사람은 뭐야 지저분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감수성이 되게 풍부한 사람은 슬퍼, 뭔가 쓸쓸해 이런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자극에 대해서 같은 감정의 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수성이 높은 아이들은 훨씬 더 무언가를 보면서 신나하고 또 슬퍼하고 감정을 이입하고 이러한 특성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정서적 개방성,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남에게 표현하고 공유하는 시도도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감정에 대한 민감함이고요. 2번째 민감함은 관계, 대인관계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그래서 우선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내가 저 사람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친밀감이 높은 아이들을 보면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항상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하고 자기 뭐 갖고 있으면은 갖다 주고,
왜냐? 이걸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아이한테 너무 좋은 욕구의 충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의존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의존이라는 건 뭐냐? 내가 단순히 친하게 지내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지금 욕구나 다른 사람의 의도, 승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걸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내가 이걸 해도 될까 안 될까, 그런 것에 계속 민감하게 촉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존의 특성이 높은 친구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 피곤해요? 엄마 화났어요? 아빠 슬퍼요? 이렇게 부모의 감정 을 살피는 말 같은 걸 많이 하고요. 유치원 같은 데 돌아와서 오늘 뭐 어땠어? 뭐 하고 놀았어? 이렇게 질문하면 선생님이 화났어. 친구가 슬퍼 보였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감정이나 의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그런 특성들을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사회적 민감성에 대한 특성인데요. 이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아이들, 우리가 이제 얼핏 봤을 때는 굉장히 강점이 많아요. 사회적인 행동들, 친밀감이라든가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거라든가 이런 행동을 잘하다 보니까 사회성이 되게 높아 보이는데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분명히 강점이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꾸 놓치기 쉬운 단점도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고 맞추려는 욕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정작 내가 원하는 것들을 표현하거나 얻어내는 것들은 조금 약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 안에 표현하지 못했던 욕구들이 계속 쌓이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단점을 부모님들이 함께 생각을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특성은요, 인내력입니다. 파고들며 몰두하는 특성이에요. 자, 아이들이요, 새로운 자극이나 환경 때문에 내가 신이 나든 두렵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든 간에 어쨌든 무언가를 한번 시작하면요, 어떤 아이들은 될 때까지 반복하고 제일 잘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이런 특성을 가진 아이들도 있고요. 좀 하다가 잘 안 되면 딴 거 하지 뭐, 하하 즐거웠어 그러면서 그냥 융통성 있게 다른 걸로 넘어가거나, 내가 좀 지거나 잘 안 돼도 그냥 별로 낙담하지 않고 유연하게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러한 차이를 가르는 것이 바로 네 번째 기질 재료인 인내력인데요. 이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끈기라는 특성은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든지 열심히 해서 끝까지 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하다가 잘 안 됐을 때 바로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두 번 더 반복하는 특성을 우리가 끈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블럭 같은 걸 뭐 쌓거나 퍼즐 같은 거 만들다가 잘 안 됐을 때 에잇 하고 가버리는 게 아니라 몇 번 더 시도한다. 그러면 아이가 약간 끈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끈기 위에 성취지향이나 완벽주의 같은 특성들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성취지향은요, 한 번 하면 내가 제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취지향이 높은 친구들은요, 자기가 지거나 뜻대로 안 되면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완벽주의라는 특성은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성취지향하고는 조금 달라요. 뭐냐면 성취지향은 내가 남과 비교했을 때 잘하거나 1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완벽주의는요, 내가 나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만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가위질 잘하고 동그라미 잘 그리고 그림 잘 그렸지만 아이는 이건 아니란 말이야 이러면서 찢어버린다라든가 막 화를 낸다라든가 이런 특성을 보이는 거 완벽주의적 특성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인내력이라는 특성은요,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되게 갈망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이 특성이 왠지 많아야지만 아이가 공부도 되게 잘할 것 같고 뭔가를 막 해낼 것 같고 이제 이런 느낌이 드시는 거죠. 실제로 이제 강점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정말 이 인내력이라는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아이가 성공하고 공부를 잘할까요? 반대로 이 특성이 별로 없으면 얘는 이제 공부는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 때문인데요.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딱 봤는데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합니다. 아예 시작조차 안 하려는 특성들을 이제 보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봤을 때는 뻔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안 할래. 이렇게 이제 거부하는 행동들을 보이게 되고요. 하다가 한번 잘못되면요, 회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또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왠지 잘할 것 같으니까 자꾸 욕심을 내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성취 욕구를 잘 채우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내가 나의 현재 수준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을 성취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원래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서 와, 나는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자기보다 높은 과제들만 만나게 되니까 자꾸만 성취 욕구는 채워지지가 않게 되고 자신감을 잃게 되는 또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인내력이라는 특성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떠한 특성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파악하고 단점을 채워주는 시도가 양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마지막 재료입니다. 마지막 재료는요, 초록색이에요. 우리가 감각 민감성이라고 부르고요. 오감각이 예민한 특성입니다. 여러분, 이 오감각이 예민하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같은 자극이나 환경 안에 있어도요, 남보다 더 많은 자극을 느낀다는 의미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는데 남들은 못 맡는 냄새를 나는 맡고, 남들은 별로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저 조명이나 빛이 신경에 거슬리고, 뭘 하려고 하면 자꾸 소리에 방해를 받아서 잘 되지가 않고, 남들은 그냥 거부감 없이 먹거나 만지는 것이 나는 끔찍하게도 싫고, 이렇게 다양한 감각을 남보다 더 많은 양을 느낀다는 건데요. 여러분이 듣기에도 그러면 정말 피곤하겠다, 편안한 상태가 되기 되게 힘들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죠. 실제로 이 감각 민감성이 높다라는 특성은요, 부모님들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는 특성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아이가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깬다라던가, 뭐 이유식이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오면 안 먹는다라든가, 뭔가 재료를 숨겨놔도 귀신같이 안다라든가, 뭐 옷이라던가 이런 거를 까탈스럽게 군다라던가, 이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이렇게 요구 조건이 많고 까다롭게 구는 행동이 부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너무 피곤해, 얘는 왜 이렇게 예민하고 까다로운 거야?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감각 민감성이라는 건요, 또 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가진 강점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창의적인 작업, 예술적인 작업, 세상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작업들,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감각 민감성이 굉장히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남들이 못 보고 못 느끼는 것을 내가 느껴야 더 세밀하게 불편함을 해결하고 더 풍성한 감성들을 담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감각이 민감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아이 앞에서 좀 예민하게 좀 굴지 마, 예민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나도 모르게 자꾸 내뱉게 되는 건데요. 물론 그런 마음이 드는 마음은 부모로서 너무 이해가 되지만, 이런 말들이 알게 모르게 아이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굉장히 좋은 게 하나 없고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과 대화할 때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질에 대해서 긴 시간 함께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요, 결국에는 아이가 어떠한 기질 재료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훈육을 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하는 원인이라든가, 이 행동을 잘 다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제가 소개했던 기질 재료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훈육을 할 때 조심해야 될 지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으로 나눴던 재료는 자극 추구예요. 자, 이 자극 추구가 뭐였죠? 새로운 자극이나 환경을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신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언제나 행동 반경이 굉장히 넓고요, 행동이 굉장히 부산스러워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꾸 하게 되겠어요? 안 돼, 하지 마, 앉아있어, 조용히 해, 이렇게 아이한테 자꾸만 통제를 하게 됩니다. 통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제가 너무나 공감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안 돼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너무 습관적으로 부모가 많이 내뱉고 있지는 않은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훈육이라는 건요,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총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돼를 10번 한다고 해서 아이가 10개를 다 흡수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가 흡수할 수 있는 건 기껏해야 3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 별것도 아닌 거야. 안 돼, 가만히 있어. 이렇게 다 10개를 소진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 아이가 차도에 뛰어들어. 아이가 동생을 때려. 정말 훈육해야 되는 행동을 훈육할 때 아이는 이미 들을 수 있는 귀가 사라져버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안 돼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 먼저 선 안 돼 해놓고 그냥 하게 해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들. 이거 다 안 돼라는 아이템을 낭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안 돼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꼭 점검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욕구가 많은 아이들이에요. 하고 싶어, 먹고 싶어, 알고 싶어, 움직이고 싶어, 소리 내고 싶어. 그런데 이런 욕구들이요, 언제나 채워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남보다 더 많이 채울 수 있는 구멍들을 마련해 주셔야 해요. 특히 아이가 학습 연령기로 들어갈수록 아이들이 반드시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창고를 같이 마련해 주시지 않으면 아이가 점점 더 부산스러워지거나 이제 반항적인 행동을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욕구를 해소하는 지점이 뭐냐? 가능한 한 아이들이 통제가 적고 규칙이 적은 환경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장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자극추가 높은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운동 같은 활동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가셔라,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려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과연 일상 중에 자기의 욕구를 잘 표현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아이들이 이 감정의 호소에서 훈육을 하게 되면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훈육을 할 때 아이 감정을 읽어주고 아이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주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자극을 처음에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얘야 뭐 네가 이러니까 내가 엄마가 마음이 안 좋고 너는 마음이 어떠니 이러면서 앞에 본론까지 가기까지 시간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요, 아이들은 이미 어느 정도 집중하다가 더 이상은 듣지 않게 돼요. 그래서 훈육을 할 때 굉장히 엣지를 살려야 되는 게, 정말 아이한테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맨 앞으로 옮겨서 가장 처음에 정확하게 강력하게 주셔야 합니다. 이 행동은 안 되는 거야 라고 먼저 본론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태고 싶은 내용들을 이야기해야 그나마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더 먹힐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특성은요, 위험의 피였어요. 자, 위험의 피는 뭐예요? 위험하다고 느끼면 피하는, 다소 불안과 두려움이 굉장히 높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위험한 행동이라든가 혼나야 될 행동을 궁극적으로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보통 언제 혼내냐면 맨날 징징거려서, 그리고 그만하라고 하는데 계속 울고 떼써서, 그리고 자기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요, 제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계속 고집 부리고 못 살게 굴어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얘네들을 혼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혼내는 게 아니라 보통은 아이들에게 공감을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공감을 하냐면, 아우 땡땡아 괜찮아, 이거 하나도 안 무서워, 이거 무서운 거 하나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너무 무서운데 누가 나한테 와서 이거 하나도 안 무서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하나도 안 무서운 거구나, 용기를 내야지,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그게 아니에요. 남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금방 마음이 진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괜찮아, 하나도 안 무서워, 이런 공감을 하기 전에 아이가 갖고 있는 두려움을 타당화해주는 공감을 먼저 하는 것이 훈육에 있어서도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그럼 이 타당화를 어떻게 하냐? 어렵지 않아요. 아이가 무서워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래 맞아, 무서울 수도 있어. 아 너는 무섭구나. 그러니까 이 무서움에 같이 동조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 너 무섭구나. 맞아, 무서울 수 있어. 아 처음이면 두려울 수 있어. 걱정될 수 있어. 초등학생인데 뭐가 무서워가 아니라 아이고 네가 형님이지만 무서울 수도 있지. 이렇게 아이의 감정을 먼저 한번 타당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뭐 한번 해볼까? 아니면 다음에 해볼래? 야 지난번엔 해봤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더해야 아이에게는 두려움이 한번 안정을 찾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잘 입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아이들은요. 자기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걸요. 말로 하지 않고 계속 징징거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울지 말고 말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아이가 그러면 말로 하나요? 아니요. 계속 이렇게 울어요. 왜 그럴까요? 울지 말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말고 말로 해가 아니라 울지 말고 이래서 무서워 라고 얘기해봐 라고 처음에는 아이한테 말할 수 있는 방법,
예시를 같이 연습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내가 울기만 했을 때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이나 내가 원하는 걸 안 하고 싶어 라고 표현했을 때 더 빨리 해결이 되고 이 감정이 잦아든다는 걸 경험해야지만 아이들은 이 메시지들을 훨씬 더 잘 사용하고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불안을 자극하는 훈육법은 이 아이들한테는 절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자, 불안을 자극하는 훈육법이 뭘까요? 아이가 무섭다고 하는데 굳이 문을 닫는다라든가 구석으로 막 몬다라든가 아니면 너 이러면 망태 할아버지 오신다 이런 얘기하는 것들 딱 봤을 때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애가 딱 겁에 질린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훈육은요 겁에 질려서 그만두는 건 훈육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요 나중에 그게 무섭지 않아지면 그러면 다시 그 행동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훈육은요 겁을 줘서 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이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망태 할아버지 온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이가 굉장히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훈육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아이가 느끼는 불안을 더 자주 느끼게끔 자극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더 자주 여러분한테 매달리고 불안해하고 징징거리는 그런 패턴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훈육법은 이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피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저희한테 보통 상담 오셔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선생님 제가 무슨 훈육을 못 하겠어요. 제가 훈육을 하려고 이렇게 딱 표정만 바꿔도 아이가 벌써 잘못했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훈육이 된 건지 모르겠어요. 얘한테 어떻게 혼을 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사회적 민감성이 되게 압도적으로 높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높은 고음으로 화를 내거나 아이를 이렇게 다스릴 만한 이유가 많지는 않아요. 다만 그럼에도 이 아이들도 굉장히 이제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무례한 행동이 다 어디에서 기인하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거나 나를 돋보이고 싶거나 친하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 무례한 행동일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런 무례함을 지적해주고 그 너의 욕구는 알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이건 선 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훈육은 반드시 필요하죠. 자, 그러면 이 훈육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를 주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요. 애정을 담보로 하는 훈육은 절대로 하셔서는 안 돼요. 자, 어떤 거예요? 너 계속 이러면 나 네 엄마 안 할 거야? 나 이러면 아빠 너 진짜 미워.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이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개념이 들어간 게 아니라 너 계속 이러면 나 너 미워할 거야? 야, 우리 부자지간 끝이야. 약간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 입장에서 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리겠어요? 이거 완전 거의 사형 선고인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요, 이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는 순간 뒤에 얘기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너무 긴박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지금 우리가 끝나게 생겼거든. 그러면 사실 뒤에 부모가 하는 얘기는 거의 입력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는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하느냐? 아이가 하고 있는 행동 그 자체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훈육을 해야 하고요. 애정을 가운데다 집어넣고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어서요. 훈육을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요. 훈육이 끝났을 때 약간의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계속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계속 화나 있으면 어떡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이렇게 혼나고 나면 그 엄마가 이렇게 싱크대 앞에 서 있는데 엄마의 뒤통수가 막 화난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아, 무섭다. 말 걸어도 될까? 말 걸면 엄마가 받아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는요. 훈육을 반드시 이렇게 클로즈를 딱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클로즈예요? 요거는 멘트를 부모님마다 하나씩 만드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 너가 잘못해서 엄마가 훈육을 한 거지 엄마가 너를 미워해서 훈육한 게 아니야. 뭐예요? 행동과 관계를 분리한 거예요. 그리고 자, 이걸로 엄마가 너를 혼내는 건 끝이야. 엄마는 더 이상 너를 오늘 이거 가지고 혼내지 않을 거야 하고 뭐 포옹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억지 미소를 띄어서라도 이 훈육이 끝났음을 아이한테 알려주는 거죠. 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선생님?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훈육의 메시지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파고들며 몰두하는 특성이에요. 이 아이들은요. 굉장히 자기 세계에 몰두하고 반복하고 성취하고 싶은 욕구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훈육할 때는요. 뒤에서 얘기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거의 못 듣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상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좀 번거롭더라도 앞으로 가서 자, 엄마 봐봐. 10분 후에 나갈 거야. 엄마 얘기했어. 라고 아이 앞에서 얘기를 해야 10분 후에 야! 엄마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되는 가능성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어요. 눈 보고 주지해야지만 훈육의 거리가 줄어든다 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아이들 언제 많이 혼나나 이기고 싶어서 졌을 때 난리치고 장난감 부시고 울고불고 해서 많이 혼나요. 자, 근데 여러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잘못인가요? 이기고 싶은 건 잘못이 아니에요. 이기고 싶은 마음이 좌절됐을 때 아이가 하는 행동이 훈육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너만 이기니? 이런 걸로 훈육하시면 안 되고요. 자, 네가 속상하지만 이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행동을 분리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훈육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 아이의 성취에 대한 욕구들을 다루실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아이와 게임할 때 일부러 져주는 거예요. 자, 져준다. 그럼 얘는 맨날 이기기만 하나요? 그게 아니라 내가 졌을 때 어떻게 지는지를 아이한테 모델링 해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졌는데 너무 아쉽다. 져서. 야, 근데 이거 져도 너무 재밌다. 한 번 더 할까? 아니면 너 이겨서 축하해. 이렇게 이런 반응을 엄마 아빠가 진 사람 입장에서 아이한테 모델링을 해주면요. 이것이 반복될수록 아이는 저렇게 지는 게 더 멋있는데? 라는 학습을 갖게 되고요. 결국 내가 울고불고 떼쓰는 것보다는 내가 정확하게 이기고 진 것에 대해서 의사표현을 하고 받아들였을 때 게임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구나라는 경험들을 아이가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오감각이 민감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요, 항상 요구 조건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부모님한테 혼을 많이 나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 항상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선생님, 아이가 요구하는 것들을 어디까지 맞춰줘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효과적인 훈육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맞춰주는 것부터 시작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인가요? 하시는데요. 자, 우리가요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줘야지만 진짜 아이를 혼내야 될 때 아이를 정확하게 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나 이거 사과 껍질 남은 거 싫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먹어 라고 계속 거절하기보다는 그냥 깎아서 주세요. 엄마 나 여기 이거 까칠거려. 이거 끊어줘. 그냥 좀 입어 하지 말고 끊어주세요. 그래야 엄마 나 이 소리 듣기 싫어. 지하철 싫어. 근데 여기서는 어쩔 수가 없어. 엄마가 너가 원하는 건 다 해주잖아. 근데 이거는 너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참거나 우리가 잠깐 내렸다가 다시 타거나 네가 다른 것들을 하면서 잊어보거나 이럴 수밖에 없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가 아이에게 조절하고 참아야 되는 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이들을 훈육할 때는 너 왜 이렇게 민감하니? 너 왜 이렇게 예민하니? 라는 아이의 감각적 욕구에 맞춰서 훈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화가 난다고 해서 때를 쓰는 건 잘못된 거야 라는 아이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훈육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아이의 자존감을 지키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정확하게 훈육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요 5가지 아이들의 특성에 맞춰서 훈육을 엣지를 잘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정리해 볼게요. 기질을 알고 훈육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자, 우리가 기질을 알고 훈육한다 이러면 부모님들 많이 오해하세요. 아이한테 무조건 맞춰주고 기질이 그러니까 수용해주고 이런 건가요? 아니요. 기질을 알고 훈육한다는 건 아이에게 무조건 맞춰준다는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기질을 알고 육아한다는 건요. 내 아이는 주로 언제 저런 행동을 보이나? 뭐 때문에 저러나? 이런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언제지? 라고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훈육을 기질을 알고서 한다는 건요. 아이가 욕구나 자신의 감정을 알고 그 행동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비난하거나 아이를 자책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 감정과 행동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아이한테 알려주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 훈육은 결국 궁극적으로 아이가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필요한 새로운 행동 양식을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우리는 기질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기질은요,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재료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 때문에 내가 어떤 자극이나 환경을 마주했을 때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지요. 근데 그 중에는요, 내가 조금 수용받아야 되는 행동들도 있지만 이 사회의 규칙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럴 때는 조금 참아야 되고 참았던 걸 여기 가서 좀 풀어야 되고 이러한 나만의 새로운 행동 양식들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회에다가 꾸겨 넣는 것이 훈육이 아니라 어떤 장면과 어떤 장면을 구분해서 내가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행동 방식을 배우는 과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훈육이라는 것은 아이의 기질을 알고 있는 전제로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훈육을 할 때 흔히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아이를 바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어떤 고민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이의 기질을 전제로 아이와 훈육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아이의 행동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왜 되지 않았지? 라고 살펴보는 그러한 좋은 습관이 여러분에게 생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요, 효과적이고 상처를 주지 않는 훈육이라는 것은요, 방법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내가 아이를 이해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그 노력에서 출발한다는 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강의 함께 들어주시고 아이의 훈육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